자,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부에서 지금까지 이제 미국의 무역 적자의 원인에 대한 갑론을박을 살펴봤는데요.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무역 적자가 문제지만 그것은 저축률이 투자율보다 낮아서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의문이 드는 게 왜 트럼프는 경제학자들의 조언을 무시하고 공격적인 통상 정책을 펼치는 건지 이게 궁금한데요. 예, 그것은 트럼프의 정책을 보좌하는 소수의 경제학자들이 네. 통상정책이 미국의 무역 적자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 근데 그러면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그들의 주장이 뭔지 좀 이제 설명 좀 해주세요. 이제부터 예. 이제 제 생각을 말씀드려야겠는데요. 아, 유프로님 생각을요? 예, 예. 저는 트럼프를 보좌하는 경제학자들의 주장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오. 아까 저축할 돈이 있어야 네. 저축을 하지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제가 깝깝하다 그랬죠. 예, 저는 결국은 수출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소득이 안 올라서 네, 네. 저축을 못하는 거다라고 생각인데요. 네. 그래서 이제 달리 말하면 통상정책을 통해서 네. 미국의 무역 적자를 해결을 하면은 네. 저축률까지 높아질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것이죠. 아. 그래서 제 생각에는 중국의 공격적인 수출 전략이 미국의 무역 적자 발생에 상당한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러니까 유프로님 말씀은 이제 수출이 활성화되면 이제 공장도 많이 지어지고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공장에서 일을 하게 되고 그러면 월급도 많이 받게 되고 그러면은 이제 저축을 하게 되니까 저축률이 는다. 이게 이런 그렇죠. 이런 연관성을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렇게 저는 네. 생각을 하는 거죠. 아. 대다수 경제학자들이 생각하는 인과관계와 네네. 반대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아, 예. 그러면은 대부분 경제학자들이 잘못 알고 있다고 생각하신 건가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아하. 합니다. 그 참 외람된 이야기인데 외람은요, 뭐 벚꽃 피는 것도 모르고 봄 내내 연구에 몰두하셨는데. 크루그만의 생각과 맨큐의 생각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엄청난 경제학자를 지금 디스하시는 겁니다. 네. 그런데 저는 이제 놀랐던 게 이번 이제 이걸 준비하면서 미국에서 논쟁적인 걸 다 읽어봤거든요. 네. 그런데 무역 적자 같은 기초적인 문제에 대해서 학자들끼리 네. 의견이 달라진다는 그 자체도 상당히 놀라운 일이었어요. 아니 그런데 정부 저축을 포함해서 미국의 저축률이 매우 낮다는 건 통계로 분명히 확인된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낮은 저축이 문제라는 점은 뭐 거의 이견이 없을 것 같은데. 저축률이 낮다는 데 대해서는 이견이 없죠. 네네. 그런데 이제 저축이 투자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무역 적자가 발생한다라는 네. 점은 저도 인정을 하는데요. 네. 저축률이 통상정책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통상정책이 국내외 기업 간의 경쟁에 영향을 미친단 말이죠. 네. 그렇게 되면은 기업 간의 경쟁의 결과로서 관련 당사국들의 저축률이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죠. 아하. 저축률이 국내적 요인으로 독립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네. 통상의 결과가 저축률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네요. 그러니까 저축률이 중요하긴 한데 저축률이 국내적 요인에 의해서 독립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통상 정책에 영향을 받는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네. 그러니까 중국의 수출품이 미국 시장에서 미국 제품을 대체해버린다고 생각을 해보죠. 네. 그러면 미국 기업의 제품은 팔리지가 않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재고가 늘어나거든요. 네. 네. 근데 재고가 늘어나는 것은 사실 투자로 잡힙니다. 이게 안 팔리는 것은. 그런데 그러다가 재고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지면 공장은 문을 닫거든요. 예, 기계를 멈춰야 되겠죠. 예, 그러면은 노동자를 해고해야 되거든요. 네, 네. 노동자가 해고되면 소득이 감소하기 때문에 가게는 저축을 할 수가 없죠. 오히려 빚을 져야 되는 거죠. 네, 네. 정부의 조세 수입도 줄어들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역발상이신 거네요. 그러니까 낮은 저축률이 무역 적자의 원인이 아니라 무역 적자가 발생하니까 국내 소득이 줄어들어서 저축률이 떨어진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예, 그렇죠.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미국 정부가 무역 정책을 통해서 자국 시장을 보호하거나 수출을 촉진하게 되면 네. 소득이 증가하고 그에 따라서 저축도 증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의 입장은 미국 기업들이 대외 부채까지 사용해서 투자를 하지만은 네.
값싸게 들어온 수입 제품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도 최종적으로 판매를 실현하지 못해서 네. 소득이 올라오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하. 임금도 제대로 못 주기 때문에 네. 미국의 저축률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저도 이해가 되는데 왜 미국의 경제학자들이 이 정도의 논리를 이해하지 못한 거죠? 이런 저도 걸 못- 그래서 이해가 안 깜짝 가는데. 놀랐는데요. 네. 그럼 제 생각이 잘못됐나 네. 하는 생각에서 이제 좀 더 찾아보니까 네.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과 같은 똑같은 주장을 트럼프의 보좌관들이 논문으로 써가지고 낸 게 있더라고요. 아.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과 영어로 돼 있을 뿐이지 네네. 옮기면 같아요. 같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예. 그 논문에 따르면은 각 나라의 저축률이 국내적으로 먼저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무역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네. 소득의 흐름이 먼저 결정된 다음에 음. 소득 중에서 소비하지 않는 부분이 저축된다라는 거죠. 네네. 결국 미국 기업이 중국 기업과의 경쟁에서 패하면 미국 노동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고되어야 하고 네. 해고되면 임금이 안 들어오게 되는 거고 어쨌든 그래도 소비는 해야 되고 네, 소비를 네. 하게 되면 저축이 아니라 마이너스 저축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겠죠. 예. 맞아. 지금 이제 유프로 얘기는 참 일반적인 경제학자 설명하고는 정반대예요. 인과가 거꾸로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가 정치적으로는 음. 트럼프를 막 디스하면서 음. 이렇게 살아왔는데 음. 지금 오늘은 이 경제 정책에 있어서 이 트럼프와 같은 입장을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렇게 기분이 묘하네요. 유프로가 원래 그런 입장이에요. 아, 예, 그렇군요. 저는 잘 알죠. 네. 가까이 있으니까 잘 알고 예, 그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에 어떤 근거가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하는 입장을 갖고 있고요. 근데 보통 이제 경제학자들은 중국이 많은 수출을 하는 이유가 월등히 높은 저축률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사실 뭐 저번에 FRB 의장이었죠. 버냉키 예, 헬리콥터 머리로 유명한 예. 버냉키도 주장한 건데 네. 중국의 저축률은 너무 높고 미국의 저축률은 너무 낮고 네. 그래서 중국은 흑자, 미국은 적자를 기록한다. 이게 이제 단순화시키면 그런 주장인데 네. 네. 그래서 이제 중국이 저축률을 낮춰야 된다 이런 주장도 하고 그랬거든요. 예, 근데 이제 제 생각이나 트럼프 보좌관들 생각이나 정반대죠. 예, 보좌관들이라는 사람이 이제 나바로라는 교수거든요. 피터 나바로. 예, 피터 나바로가 주장하는 건데 네. 네. 인과관계가 반대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사람도 경제학자예요. 유명한 경제학자예요. 네. 그 중국 기업이 경쟁에서 이기면 고용이 늘고 소득이 증가하고 그 소득을 기반으로 해서 저축이 늘어난 거라는 거죠. 네. 네. 그게 저는 더 설명력이 있다라고 설득력이 생각이 있다. 들거든요. 예.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수출이 안 되면 당장 힘들다는 거 우리는 논리적으로는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중국이나 한국이나 수출을 하기 위해서 국내 임금을 이렇게 압박한단 말이죠. 그리고 환율을 저평가를 사실 유도하고 있죠.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수출 보조금을 준단 말이죠. 네. 그렇게 수출을 독려하고 있기 때문에 높은 저축률 때문에 자동적으로 수출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네. 중국의 적극적인 통상 전략 때문에 네네. 소득이 늘어나서 저축이 높아진 것이다. 아. 그래서 저축률을 높이려는 독자적인 다른 정책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유프로님 말씀 들어보면 이런 통상 전략을 추진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유프로님 생각은 트럼프의 주장대로 중국 등이 정부의 개입을 통해서 적극적인 어떤 수출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이 미국의 무역 적자 발생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트럼프는 잘하고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미국의 입장에서는 네. 미국의 국익을 대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것은 트럼프의 정책이 정당한가 그렇지 않은가 지지하는가 반대하는가 이 차원이 아니고 트럼프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정책을 피고 있는가를 네네. 말씀드리는 것이죠. 아, 그러니까 트럼프의 뭐 의도나 이런 거를 그렇죠. 파악하시는 거예요? 향후 정책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를 전망하기 위한 것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트럼프는 다수 경제학자들이 비판을 받고 있지만 나름대로의 확고한 이론과 현실 분석에 근거하고 있고 그래서 중국이나 한국에 대한 통상 압력이 쉽게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구나. 저는 이 경제 전문가가 아니라서 네. 예,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요. 이 벚꽃을 네, 안 보고 연구하는 분과 벚꽃을 즐기는 분과 조금 차이는 네. 있겠죠. 근데 저는 이제 그 일단 제너럴리스트로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 네. 트럼프 정책이 좀 모순적인 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아, 그래요? 그 트럼프 트릴레마라는 말이 있어요. 트럼프 트릴레마.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 딜레마란 말 있죠. 네, 두 개 중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걸 어허. 이야기하는 거고 예.
딜레마에서 DI가 둘을 뜻하거든요. 네네. 다이알로그 할 때 DI. 네네. 트릴레마는 트라이가 그 세 가지. 트라이앵글 세 개거든요. 트릴레마니까 세 가지 문제라는 얘기인데 네네. 두 개가 충돌하는 게 아니고 세 개가 충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재정 확대 정책을 피고 있거든요. 네. 재정을 많이 투입을 해서 뭐 인프라도 확충하고 뭐 그래야 된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한편에서는 감세를 하잖아요. 법인세를 확 네네. 줄였잖아요. 또 보호무역을 강화한단 말입니다. 이 세 개가 저는 굉장히 트릴레마적인 어떤 그런 상황이라고 보는데요. 일단 좀 쉬운 얘기부터 감세부터 하면 네. 법인세를 최고 세율을 35%에서 21%로 떨어뜨려. 엄청 많이 그 내렸어요. 미국 역사상 최대입니다. 최대. 그래서 개인 소득 최고 세율도 낮췄어요. 39.6%에서 37%로 약간 낮췄습니다. 부자들은 좋겠네요. 미국의 부자들은. 실제로 트럼프가 이거로 연간 세금이 600몇 억인가 6천 몇 억인가 줄어든다 그래요. 어허. 최고 세율이 줄었으니까. 네. 엄청난 하여튼 세수 감소가 발생했는데 네네. 세수는 이렇게 줄어드는데 예. 재정 적책은 확대 일로고요. 음, 작년에 재정 적자가 6,650억 달러였어요. 네. 또 올해는 아까 말했듯이 8,040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재정 적자가 그냥 예. 어마어마하네요. 관세 수입 아직 뭐 늘어난 게 없지 않습니까? 네. 2020년에는 1조 달러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그런데 공화당은요. 네. 감세안을 더 만들겠다고 추가 감세안을 지금 준비 중에 있어요. 오. 더 줄이겠다는 얘기입니다. 뭐 엉망진창인데요. 예. 과연 이러한 재정 적자 문제가 중국에 대한 무역 제재와 보호무역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지 전 잘 모르겠고요. 네. 또 이제 다른 문제로 아까 이제 보호무역 얘기로 다시 돌아오면 무역 적자를 줄이겠다고 하고 이제 보호무역 정책을 펴면서 네. 고금리 정책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근데 뭐 잘 아시겠지만 달러 고금리 정책은 달러 강세를 낳는 거고 네. 달러 강세는 결국 달러의 환율이 수출에 네. 불리한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겠죠. 수출이 줄 수밖에 없죠. 네, 당연히요. 예. 그러니까 보호무역 강화도 이런 면에서 트릴레마의 하나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호무역을 강화하면 단기적으로는 미국의 국제 수지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어요. 네.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 글로벌 교역이 위축이 되고 네. 그러면 이제 한국이나 중국 같은 수출국의 경기가 둔화되면 네. 네. 결국 더 한국하고 중국은 더 약화되니까 네. 네. 달러 강세가 더 확산되는 그런 부메랑 효과가 생기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좀 있고요. 좀 더 근본적인 문제로 돌아가면 유프로가 굉장히 우리가 이렇다 초기에 많이 얘기했던 건데 네. 글로벌 불균형 우리 많이 얘기했죠. 네. 글로벌 불균형이라는 게 뭔가 하면 이제 지금 전반적인 지금 세계 무역 자체 불균형을 말하는 건데 이 근본적인 배후에 뭐가 있냐? 미국 달러를 기축 통화로 삼는 미국 달러가 세계 결제 통화 아닙니까? 네. 이 시스템 자체에 모순이 있다 이런 얘기죠. 이건 트리핀 딜레마라고 그때 얘기했었는데 달러가 세계 화폐잖아요. 네. 미국의 자국 통화기도 하지만 세계 화폐기도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세계의 무역을 위해서 쓰여야 하기 때문에 달러가 원활하게 세계에 공급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네. 네. 그러면 달러가 원활하게 공급이 되려면 달러가 미국 바깥으로 빠져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미국의 바깥으로 달러가 막 빠져나가려면 미국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무역 적자를 계속 봐줘야 되거든요. 그런 면이. 예, 그래서 달러는 미국이 무역 적자를 계속 봐서 네. 다른 나라로 흘러 들어가야 유동성을 공급하게 되는 것이 되는 거죠. 거꾸로 미국이 흑자를 내서 네네. 달러가 미국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되면 예. 글로벌 유동성이 줄어들어서 어. 국제 무역 자체가 경색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근본적인 딜레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런 근본적 모순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네네. 미국의 무역 적자는 세계 구조적으로 구조적인 측면이 있고 네네네. 이걸 미국의 흑자로 바뀔 수가 없다. 이런 점이 트럼프 경제의 장래가 매우 어두운 점이 아닌가. 비전문가로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굉장히 전문가가 들어오신데요. 아니 뭐 제 생각도 네. 그 트럼프 정책의 전체적인 국내 정책까지 아울러 전체적인 정합성에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다른 조건, 금리, 환율, 세제 이런 것들이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네네. 무역만 두고 봤을 때는 무역에서 지금의 강력한 통상 정책이 미국 경제에 어느 정도는 숨통을 트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전체가 잘 짜여지게 순조롭게 돌아갈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건 아니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트리핀 딜레마나 하는 문제, 네네. 이 문제는 큰 구조적인 문제라서 네네. 이것은 하나의 정책으로 바뀔 수 있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지금 2.9% 정도가 무역 적자가 나는데 네네. 1% 정도로 줄이는 수준은
이 현재의 구조 속에서도 정책적으로 미국이 해낼 수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하고 그 정도는 네네네. 미국의 국익에 비춰본다면 트럼프가 네네. 제대로 정책을 하는 거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그에 대해 대비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낮출 수 있다는 건데 낮추면 또 다른 나라들한테 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건 거죠. 예, 뭐 그거는 이제 차치하고 이제 예. 미국 입장에서만 말씀하시면 그래서 이제 예. 그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네네. 이것이 미국 내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고 해서 네네. 쉽게 사라질 그런 네네. 통상압력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 그래서 저는 미국이 그 트럼프가 트위터로 정치를 하지 않습니까? 트위트에다가 이렇게 글을 네네. 쓰잖아요. 네네. 트윗 정치. 예. 근데 그렇게 어떤 적극적으로 나오는 것은 아니다라는 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게 막 즉흥적으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얘기하는 게 아니다. 예. 충분히 근거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미국이 이제 어떤 정책을 이제 쓰던 어떤 트럼프의 생각대로 그 보좌진하고 같이 이제 이런 정책을 폈을 때 향후 중국과 미국의 이 통상 마찰은 어떻게 될지 궁금하거든요. 정말 이게 무역 전쟁으로 가는 건지. 저는 이제 앞서 예. 말씀드렸듯이 네. 예, 강경책을 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근본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말들은 많고 뭐 으르렁거리지만 네. 결국은 둘이 타협하지 않을까. 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제 뭐 타협은 뭐 하겠죠. 네. 하겠는데 미국의 압력의 정도는 상당히 더 높아질 수 있다. 지금 미국은 중국이 한율적인 뭐 조작, 네. 지적 재석관 침해 이동을 하고 있는데 이걸 바로잡지 않으면 중국에게 경제적 패권을 뺏길지도 모른다는 위협을 느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미중 대립은 상당히 고조될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근데 미국이 수입품에 대해서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면 미국 수입 제품의 가격이 오르게 될 거고요. 그럼 미국 소비자들이 좀 피해를 많이 볼 것 같은데 그러면 미국 내부의 반발도 많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미국산 대두 등에 대해서도 중국도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공언을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되면 미국의 소비자만이 아니라 미국 수출업자들 피해도 상당히 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예, 그리고 이제 미국이 이제 올해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제 트럼프도 그런 점을 고려하겠죠. 트럼프는 국익보다는 선거를 더 생각할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내 여론도 예. 염두에 주겠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언론도 상당히 그 섬세한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는 당장은 곤란을 겪을 수 있지만 차후에는 미국이 더 강해질 것이다. 이렇게 좀 결렬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거든요. 결전을 불사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네. 국내적으로는 반발하는 청도 있지만은 또 러스트벨트 쪽은 네. 상동한 강공한 또 지지를 받고 있단 그렇죠. 말이죠. 어. 그래서 선거공학적인 고려도 하겠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아주 전투적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미국과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경우는 또 어떤지 궁금해지고요. 얼마 전 한미 FTA 개정이 타결됐잖아요. 우리 측이 상당히 양보를 했다고 하던데 어때요? 자동차 부분을 상당히 양보한 걸로 뭐 평가되는데 네. 트럼프가 그 정도 선에서 멈추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죠? 뭐 구체적인 것을 예상하기는 힘들고요. 네. 제 생각에는 미국이 한율 문제를 문제 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아. 미국은 지금 중국, 한국 등이 달러에 비해서 자국 화폐를 지나치게 약화시켰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럼 미국이 환율 문제를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있죠? 네, 이거는 이제 역사적인 걸 검토해 보고 싶은데요. 네. 저는 닉슨 1971년에 닉슨이 취했던 조치나 1985년에 레이건이 취했던 조치에 관심이 가더군요. 예. 그러니까 닉슨은 1971년에 미국의 무역 적자가 심화되니까 달러가 해외로 많이 나갔단 말이죠. 네. 근데 그때까지는 달러를 가지고 오면 금을 내줘야 했어요. 금태환이 보장되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외국으로 나간 달러가 너무 많으니까 일방적으로 닉슨이 금태환 중지 조치를 내려버렸거든요. 날강도야 날강도. 이때까지 바꿔주다가 이제 못 바꿔준다 갑자기. 일시적으로 갑자기. 못 네. 바꿔준다 했거든요. 네. 2년 지나서 73년에는 달러 가치를 인하시켜 버렸습니다. 아. 31대 35에서 금하고 1대 네네. 35에서 1대 38로 낮춰 버리거든요. 그렇게 일방적으로 달러를 인하해 버리니까 그 뒤에 세계 경제가 큰 혼란을 겪었죠. 그 달러를 평가절하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격이 확 오르겠죠. 그러니까요. 달러의 가치 떨어졌으니까. 그러니까요. 달러 단위로 표시되는 석유 가격이 갑자기 급등을 했고요. 거기다 오페크가 또 단결해갖고 석유값을 인상하니까 네네. 세상에 난리가 났었죠 그때 아마. 예, 제가 어릴 때라서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오일 쇼크라는 게 온 게 네네. 달러 가치가 떨어지니까 달러로 표시되어 있던 석유 가격이 올라버리는 거와 마찬가지 효과가 났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달러가 금과는 교환되고 있지 않잖아요. 근데 않죠. 그러면 그 전에 했던 거와 비슷한 조치를 취할 방법이 없지 않나요? 예, 이제 그런 조치도 미국은 때때로 취하더라.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런 어마어마한 짓을 하더라. 아, 네. 예, 강도짓. 그런데 이제 그렇다 보니까 레이건에 네. 주목을 하게 되는데요. 네네. 레이건은 1985년에 이거 이렇다 해서 한 적이 있는데 플라자 합의라는 것을 강제해냅니다. 네. 네. 플라자 호텔로 이렇게 불러들여요. 네네. 그러니까 미국 포함해서 5개국이 모인단 말이죠. 영국, 프랑스, 서독, 일본. 그때는 서독이죠. 네. 하루아침에 강제로 환율을 대폭적으로 조정해버렸거든요. 미국의 환율을 그냥 강제로 떨어뜨려 버리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자기한테 유리한 환경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플라자 합의라는 건데 우리 뭐 많이 했죠 이렇다 해서 예. 특히 이제 마돈나님 오시기 전에 많이 했는데 네. 그래서 플라자 합의가 되니까 갑자기 엔화가 세진 거죠. 엔고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일본은 망한 거죠, 거로. 그러네요. 일본이 이제 장기 침체, 잃어버린 10년, 잃어버린 20년 이게 이거로부터 시작됐다라고 대부분 그렇게 바라보고 예. 특히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이 아베죠. 아하. 그래서 아베가 그래서 아베노믹스를 제창하게 되는 국제체가 예, 거죠. 그 이유가 예. 되는 건데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게 1985년이에요. 85년은 소련이 있을 때 소련이 그렇죠. 망하기 전이에요. 예. 소련은 91년에 망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해구산 또는 미국의 네네네. 군사적 보호 안에서 네. 미국 편이냐 소련 편이냐 해서 미국 편에 찰싹 달라붙지 않으면 네네. 국가의 생존 자체가 좀 문제가 되는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냥 어쩌질 못하겠네요. 그러니까 야 내일부터 환율 확 바꾸자 그러면 해야 돼. 뭐 깨갱해야죠. 네. 뭐 어떡하겠어요. 그때 개개는 나라는요 네. 프랑스밖에 없었어요. 음. 프랑스는 60년대부터 개겼거든요. 네네. 나토도 안 들어가고 막 개겼거든요. 그 두골이 굉장히 개겼죠. 핵도 만들고. 예, 핵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미국에 군사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서방 국가들이 아니거든요. 네. 나토가 있긴 있습니다만 뭐 다중 협력 기구 같은 거지. 좀 네네. 옛날하고 성격이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미국이 뭐 압력을 해도 하나씨 이럴 수가 있는 그리고 상황이고. 뭐 냉전은 끝났고. 냉전도 끝났고요. 그리고 상대방이 러시아가 아니고 네. 중국이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리고 세계 시장 안에 들어와 있는 존재고 네네. 옛날 같은 공산국가가 아니고 네네. 그러니까 옛날 같은 방법을 과연 쓸 수 있을까 이거에서 의심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그러네요. 예, 저도 뭐 기본적으로 그렇게 동의를 하고요. 네. 이제는 뭐 플라자 합의 같은 걸 취하기에는 국제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이제 그렇죠. 예, 이제 힘이 상대보다 상당히 약해지는데 닉슨이나 레이건이 그런 정책을 취할 때보다 무역 적자 규모는 더 크죠. 그때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크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제 트럼프의 정책이 일반적인 통상 마찰에 그치지 않고 파격적인 조치로 이어질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근데 이제 구체적인 게 뭐냐로 했을 때는 잘 상상이 안 됩니다. 뭐 상상이 안 되는 게 또 트럼프 머릿속에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네. 제 생각에는 하여튼 계속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네. 트럼프가 닉슨이나 레이건 같은 그런 파격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말은 하는데 네네. 높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근데 이게 개인적 성향으로는 굉장히 세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성향은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지금 사실 뭐 북한 관계에서도 굉장히 파격적인 네. 행보를 보이지 않습니까? 네네. 예, 80년대 이후에 이제 세계화가 많이 심화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각국이 너무 연결이 쫙 돼 있는 거죠. 네. 서로 이렇게 영향을 주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나라가 뭐 일방적인 조치를 취하면요 세계 경제 전체가 휘청거리기 때문에 그럼요. 출렁출렁 네, 되죠. 그렇게 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어쨌건 뭐 미국이 자국 시장을 보호하고 환율 조정도 하고 네네. 수출 경쟁력을 높이려는 시도는 계속하겠지만 네네. 과연 얼마만한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점에서는 좀 의문스러운 점이 높다 이렇게 네네. 생각하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주제를 처음부터 이제 들으면서 계속 드는 의문이 우리가 왜 이것을 다뤄야 될까였었어요. 왜 유프로님 이것을 가지고 왔을까 이런 주제를 이게 들으면서 지금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그러면 한국은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예, 저는 이제 한국은 2000년대 들어와서 헬조선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문제가 많았지만 네. 수출을 하는 데 있어서는 미국을 최종 시장으로 활용해서 대기업이 주로 이익을 받지만 잘 활용한 편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 방식도 이제는 그렇게 유효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이제 미국이 과거보다는 자국 시장을 강력히 보호할 거고 네. 그리고 달러도 지금 현재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달러 강세를 계속 유지하기도 힘들 것이라는 생각이거든요. 네. 네. 그러면은 이제까지의 방식을 우리나라가 고집하는 것은 좀 힘들 것이다. 그래서 이제 국내 시장을 확대하는 데서 활로를 찾을 필요성을 좀 더 네네. 강조하고 싶다라는 거죠. 그런 이야기하면 한국과 같이 중규모의 경제가 국내 시장을 확대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우리가 수출 없이 어떻게 사느냐 하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과거 고도 성장기에도 한국 경제의 수출 의존도가 현재와 같이 높지는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죠. 그렇죠. 오. 그리고 내수 비중이 훨씬 컸죠. 아. 그때는 수출 의존적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네네네. 수도 저 그렇거든요. 계속 그렇게 그렇죠. 배운 것 같은데. 그리고 그때는 흑자를 안 봤어요. 아. 적자를 보고 있어도 네네. 성장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출에 완전히 목매게 된 것은 2000년대 들어와서의 일인데 우리의 규모를 가지고도 지금보다는 수출 의존도를 낮추고 내수를 더 키우는 경제 성장은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우리 뭐 잘 아는 것처럼 한국 경제는 수출 의존형 경제 아닙니까 지금? 네. 그런 성장을 계속 해왔고 점점 그 점이 더 커지고 있고 네. 실제로 세계적인 기업인 2개 기업이 사실 상당한 GDP를 담당하고 있는 이런 식으로 네네. 기형적인 방향으로 계속 왔죠. 계속 이런 기형적 방향으로 갈 수가 있느냐 하는 문제를 우리가 던지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수출 의존형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거대 기업은 점점 성장해서 네. 네.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세계적 기업이 됐는데 그렇죠. 그러다 보니 수출 경쟁력 확보가 모든 문제에서 가장 이례적인 문제가 되고 네. 네.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임금 압박을 하고 아. 비용 절감의 압박을 위해서 중소기업을 쥐어짜고 네. 네. 그것도 안 되면 공장을 해외로 이전하죠. 네, 맞아요. 삼성전자 핸드폰은 다 베트남에서 만듭니다. 그래서 국내에 어떤 고용 효과로 또 창출이 안 돼요. 그 내수는 네, 엉망진창이죠. 내수는 위축되고 사회는 양극화되고 네네. 다 비정규직이 난무하고 비정규직이 그렇죠. 이렇게 퍼센트가 높은 나라는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상수지 흑자가 나면 뭐예요? 우리 계속 흑자인데. 그러니까요. 통계상으로는 네. 저기 흑자인데 네. 우리 삶은 그게 점점 국민의 삶 피폐해지고 속으로 있잖아요. 들어오질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국내 저축이 해외로 투자되는 상황이고 네. 국내의 성장이나 고용 확충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 소득 재분배와 소득 이전을 통한 양극화 해소 네네. 또 그를 통한 내수 경기 활성화 이런 거 없이는 한국 경제 활로가 없다. 네네. 우리가 언제까지 이 두 기업에 정말 따까리가 돼서 네, 노예처럼 살 것이냐 음. 이런 거에서 우리가 참 고민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따까리라는 표현이 네, 갑자기 그냥 좀 따까리라는 가슴에 네. 확 박혀요. 네. 정말. 깍두기도 아니고 말이야. 그러니까 갑자기 진짜. 여러 표현이 생각나네. 그러면 제가 듣기에는 음. 당장은 한국 경제가 어려움을 겪는 게 불가피하다 이런 진단으로 들리는데 맞나요? 미중 통상 협상에서 우리가 이익 볼 일은 없는 것 같아요. 네. 단기간에는. 네. 그런데 네. 이것이 하나의 구조적 전환이라고 생각하고 네네. 새로운 성장 모델에 대해서 모색을 해봐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제가 오늘 이걸 주제로 해서 드리고 싶었던 말씀의 요지입니다. 아.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면 과거도 그렇게 수출 의존도가 높지 않았다라는 점을 네네. 따져보면 네네. 우리는 수출만이 살 길이라고 하는 것도 재검토 돼봐야 된다는 거죠. 아, 네. 그러면 유프로님은 이제 다음 연구 주제는 적극적인 대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뭐 이런 걸로 연구하실 건가요? 어려울 이- 줄확 이어져야 돼. 던지네. 네, 그래서 어. 우리가 이제 이렇다를 네. 듣는 이제 청취자분들도 네. 오늘 미중 통상 마찰을 들으시면서 그러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또 트럼프가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셨겠지만 사실 갑갑함이 아직 남아 있긴 하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나라는 그것에 대한 의문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유프로님이 또 연구를 많이 하시는 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공부를 하시지 않을까 하는 좀 생각을 해보면서 맞아요. 오늘 예. 크구먼하고 맨큐를 땄는데. 그럼요. 이거 뭐 이거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이게 자칫하다가는 이제 네네네. 세계적인 석학의 반열에 오르시지 않을까 네. 하는 아니, 뭐 근데 이런 아까 생각도 말씀드린 대로 다 인터넷에 있더라고요. 네. 근데 정말 이런 간단한 문제에 대해서 석학들끼리 합의가 안 돼 있다라는 것은 경제학을 네네네. 저도 오래 했지만 네네. 좀 놀랐어요. 아 예. 그러네요.
오늘 이렇다 청취자분들 잘 들으셨나요? 미중 통상마찰을 중심으로 다뤄본 89회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